사람들이 출근길에 보는 아침 뉴스 자막에 이렇게 뜨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민간 우주선 한 대가 지구 궤도를 떠나 화성 환승 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탑승객 대부분은 주말 여행객입니다. 마치 비행기 탑승 소식을 전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예전에는 꿈같이 들리던 장면이지만 요즘 흐름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주로 나가는 일은 국가급 프로젝트였고 군인이나 소수의 우주 비행사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처드 브랜슨,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같은 이름들이 로켓과 함께 뉴스에 동시에 등장하죠. 그들은 더 이상 책 속의 공상과학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이름이 붙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드나드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에서는 지구에 할 일도 많은데 부자들 장난 아닌가요? 라고 고개를 갸웃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누군가는 미친 듯이 먼저 질러줘야 기술이 싸지고 대중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논쟁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주가 국가의 실험 무대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무대로 서서히 간판을 갈아 끼우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훗날 교과서에서 민간 우주 시대의 새 장이 열리던 시기로 소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티켓 값이 상상을 초월하고 탑승객도 극소수의 초보 유층뿐이지만 항공기 역사처럼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부자들의 장난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평범한 여행 수단이 되어버리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억만장자 몇 명의 호화 체험담으로만 보이는 이 이야기 뒤에 어떤 의도와 기술,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야망이 숨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우선 한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우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뒤 겨우 5년 남짓이 지난 1962년에 미국의 통신회사 AT&T가 스타1이라는 상업용 통신 위성을 이용해 미국 TV 방송을 유럽으로 보내는 시도를 이미 했었죠. 이 텔스타 덕분에 대서양 양쪽에 살던 사람들이 같은 무대를 거의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뒤로 수많은 통신 위성과 방송 위성이 뒤따라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위성통신망의 토대가 서서히 쌓였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회선의 일부와 위성 내비게이션, 기상 관측, 선박과 비행기의 위치 추적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게 누리는 기능들 중 상당수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의 상업 활용 위에 올라타 있는 셈이죠. 1970년대 중반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처에서 기존 방식과 다른 로켓 추진 시스템을 연구하겠다며 새로운 회사가 등장했고, 1980년대 들어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이 더 자유롭게 발사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상업 우주 발사법에 서명하면서 기업들이 로켓을 직접 만들고 쏘아 올릴 수 있는 법적 통로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우주 관광 로켓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 위성 발사는 오래전부터 기업과 함께 해오고 있었다면 굳이 여기서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까지 써야 할까요? 차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큽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로켓을 빌리거나 위탁 발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아예 회사가 자체 로켓을 설계, 제작하고 심지어 그 회사를 세운 창업자 본인이 직접 탑승한다는 점이죠. 이제 우주로 향하는 좌석에는 과학실험 장비나 국가기관의 위성만 실리는 게 아니라 지구의 곡선을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부유한 개인, 그리고 언젠가 더 큰 시장을 꿈꾸는 기업가의 사업 계획서까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순한 우주 일주가 아니라 훗날의 우주 호텔,
우주 공장, 화성 정착지 같은 장기 계획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대표하는 세 회사가 바로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티,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세 회사가 같은 우주를 바라보지만 접근 방식과 목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민간 우주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죠. 먼저 가장 화려한 쇼와 같은 장면을 연출한 버진 갤럭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2004년 무렵부터 이미 언젠가 일반인도 우주를 구경하러 갈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 무렵 소규모 항공기 제작사인 스케일드 컴포지츠가 스페이스십원이라는 실험용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스케일드 컴포지츠는 민간 자본만으로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띄우는 도전에 상을 주는 안사리 엑스프라이즈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브랜슨은 이 회사에 먼저 손을 내밀어 만약 상을 타고 기술을 입증한다면 앞으로 만드는 우주선은 우리 버진 그룹을 주 고객으로 삼자라고 제안했고, 결국 2004년 10월 4일 스페이스십원은 대략 110km가 조금 넘는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안전하게 귀환하며 목표를 이뤄냈죠.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많은 기구와 국제단체들이 카르만선이라고 부르는 약 100km 안팎의 고도를 기준으로 이 위는 우주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는 그보다 조금 낮은 80km 근처부터 우주로 간주하기도 해서 기준선 자체가 하나로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스페이스십원은 이 경계선을 살짝 넘어서는 데 성공했고, 이 성공을 발판으로 스케일드 컴포지츠와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은 보다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신형 우주선을 만들기로 합니다. 기술은 스케일드 컴포지츠가, 자금과 브랜드는 버진이 맡는 식으로 합작 회사를 세웠고, 이후 버진이 지분을 점점 늘려 결국 우주선 제작 회사를 완전히 품에 안게 됩니다. 그들이 설계한 스페이스십2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과학 실험이 아니라 6명 안팎의 승객과 2명의 조종사를 태워 경계선 너머까지 올려보낸 뒤 잠깐 동안 지구를 내려다보며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를 느끼게 해주자. 다시 말해 철저히 관광 상품에 초점을 맞춘 설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식도 조금 독특했습니다. 대형 로켓을 지상에서 곧장 쏘아 올리는 대신 화물기를 닮은 모선 화이트 나이트2의 날개 아래에 스페이스십2를 매달고 약 1만 5미 조금 위까지 비행한 다음 그 고도에서 우주선을 분리해 짧은 시간 동안 로켓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었죠. 모선에서 분리된 스페이스십2는 채 10초가 되기 전에 음속을 훌쩍 넘기는 속도로 가속하며 상승 각도를 키워나가고 점점 더 가파르게 기술을 세워 결국 거의 수직에 가까운 궤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가 이야기하는 우주 경계선인 약 80km를 넘어서는 고도까지 올라가는 데 이르는 겁니다. 상승 구간 전체는 대략 1시간 남짓 이어지고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면 엔진을 끄고 우주선을 자유운동 상태에 맡깁니다. 위로 올라가던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다시 우세해지는 그 짧은 구간에서 승객들은 땅에 발이 붙어 있을 때는 상상하기 힘든 부유감을 경험하게 되죠. 공을 위로 던졌을 때 맨 위에서 잠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듯이 스페이스십2에 탄 사람들도 몇 분 동안 바닥에서 몸이 살짝 떠오르는 자유낙하의 느낌을 맛보게 됩니다. 대략 4분 조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벨트를 풀고 객실 안을 떠다니며 창밖으로 푸른 지구와 검은 우주를 번갈아 바라보게 됩니다. 이후 우주선은 날개와 꼬리 구조를 접었다 펼치는 독특한 깃털 재진입 방식을 사용해 공기 저항을 크게 만들면서 대기권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속도를 크게 줄인 뒤 활공 비행으로 전환해 일반 비행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활주로에 내려앉는 거죠. 상승과 하강을 모두 포함해 전체 비행은 약 2시간 안팎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야심찬 계획이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한 날이 2021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브랜슨은 자신이 세운 회사의 우주선을 직접 타고 경계선 너머까지 올라가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고, 세계 최초로 자신이 만든 상업용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다녀온 창업자라는 타이틀을 손에 넣었죠. 그렇지만 이날의 성공이 곧바로 순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비행이 끝난 뒤 비행 데이터가 조금씩 공개되면서 상승 구간에서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임무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복귀할 때 예정된 공역에서 살짝 벗어났다는 점 등이 알려졌고, 미국 연방항공청은 안전성 검증이 끝날 때까지 추가 비행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원래라면 2022년 말 이전에 일반 승객을 태운 정기적인 우주 관광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각종 보완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정을 이듬해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티켓 가격은 약 45달러,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내고 가는 여행이라면 누구라도 안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일부에서는 그 돈으로 지구 환경 보호나 빈곤 문제에 쓰면 더 낫지 않느냐, 부자들을 위한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런 시선을 두고 제프 베이조스는 바로 이런 관광 산업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우주를 열어줄 기회가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이조스는 어린 시절부터 별과 우주 정거장을 동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대 때 인터뷰에서 그는 언젠가 수백만 명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대한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고 지구는 휴양지처럼 보호받는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털어놓았죠. 젊은 시절부터 사람과 공장을 일부 우주로 옮겨 지구의 부담을 줄이자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마존이 빠르게 성장하며 자금 여유가 생기자 그는 2000년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조용히 설립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푸른 행성에서 출발하자는 뜻을 담은 이 회사는 초창기에 거의 비밀 프로젝트처럼 운영됐고 2003년쯤 텍사스 사막 지역의 광활한 땅을 매입했을 때조차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홍보와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면 블루 오리진은 오히려 반대로 거의 10년 가까이 외부 공개를 최소화하며 물밑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09년쯤 미 항공우주국과 일부 개발 계약을 맺고 나서야 조금씩 연구 성과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우주를 장기적인 산업 기반으로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였죠. 그 무렵 베이조스는 여러 강연에서 항공기 역사를 자주 비유로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막 등장했을 때 비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기심 많은 모험가나 돈 많은 관광객이었고, 초기에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경험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 비행이 시장을 넓히면서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본이 흘러들어왔고, 결국 지금은 누구나 표를 끊고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설명이었죠. 베이조스가 만든 첫 상업용 로켓 뉴 셰퍼드는 미국인 최초의 우주 비행사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딴 소형 관광용 로켓입니다. 거대한 발사대 위에서 곧장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는 이 로켓은 천천히 고도를 높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객실 역할을 하는 캡슐을 분리하고, 캡슐은 카르만선으로 알려진 경계선보다 약간 높은 100km대 초반 고도까지 올라가 짧은 시간 동안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를 제공하죠. 전체 비행 시간은 이륙부터 착륙까지 10분 남짓으로 버진 갤럭틱의 2시간짜리 여행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대신
로켓의 추력을 이용해 수직으로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카르만선 기준을 넘는 높이까지 도달하고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또한 전통적인 로켓 발사와 훨씬 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캡슐 안의 승객들은 몇 분간 의자에서 몸이 살짝 떠오르는 경험을 하며 사방에 난 창을 통해 푸른 지구와 검은 공간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로켓 본체는 자체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다시 발사장 근처에 수직으로 착륙하는데, 이 재사용 기술 덕분에 장기적으로는 발사 비용을 점차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베이조스는 여러 번 강조했죠. 표 가격은 버진 갤럭틱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억 원대의 티켓이 일부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이조스는 지금은 극소수만 탈 수 있지만 이 첫걸음이 언젠가는 수많은 화물과 사람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광이 산업을 여는 시험 무대라는 논리죠. 뉴 셰퍼드는 어디까지나 첫 단계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그보다 훨씬 큰 궤도 로켓 뉴 글렌을 개발해 지구 궤도까지 화물과 사람을 반복적으로 실어 나를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후에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뉴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을 단 더 큰 시스템으로 달과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고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조스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꽤 대담합니다. 지구의 에너지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공업과 대규모 발전 설비를 언젠가는 우주 공간으로 옮기고, 지구에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오래 보존하자는 구상이지요. 본인 생애 안에 전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을 닦는 데는 기여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인공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두 회사가 관광과 장기 비전을 함께 이야기한다면,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상업 발사 시장과 우주 물류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출발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스크는 누구보다도 노골적으로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해온 사람이기도 하죠. 2002년에 세워진 스페이스X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재사용 가능한 중형 로켓 팔콘 9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길이 약 70m에 이르는 이 로켓은 여러 개의 엔진이 묶인 1단 추진체를 회수해 다시 쓰는 방식을 통해 발사비를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고, 덕분에 통신 위성이나 관측 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민간, 공공 고객들의 주문을 대량으로 받아내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8라인은 한국 아파트 여러 동을 포개놓은 것 같은 덩치의 로켓으로 재사용을 고려하면 5톤대 중반 무게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까지 올릴 수 있고, 1단 추진체를 회수하지 않는 대신 연료와 추진력을 의단에 더 배분하면 더 무거운 화물을 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이 스페이스X를 단숨에 세계 발사 시장의 절반 가까움을 차지하는 회사로 끌어올렸죠. 팔콘 9 위에 실리는 드래건 캡슐은 원래 국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과 장비를 실어 나르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후에는 사람을 태우는 유인 버전까지 개발되어 미국이 스스로 우주 비행사를 ISS에 보내는 능력을 다시 갖추게 만드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이스X는 단순한 민간 회사가 아니라 국가 우주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머스크가 팔콘 9과 드래건으로 벌어들인 자금과 신뢰는 다음 단계에 더 큰 판을 준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이야기해온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세우는 것이고, 그 도시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꾸준히 인력과 물자를 왕복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운송수단이 바로 스타쉽이라는 차세대 로켓이지요. 스타쉽은 1단에 해당하는 거대한 추진체와 2단에 해당하는 우주선 본체가 결합된 초대형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 번에 수십 톤에서
100톤에 가까운 화물과 승객을 싣고 지구에서 출발해 달이나 화성 궤도까지 이동한 다음 현지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성공한다면 화성 왕복 여정의 평균 소요 시간도 약 100년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죠. 머스크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기존 러시아 로켓을 중고로 사서 화성에 작은 온실을 보내보려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지만 가격과 조건을 따져보니 차라리 로켓을 새로 설계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싸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결국 직접 회사를 차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다소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그 도전이 현재 수백억 달러 가치의 회사로 성장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죠. 스페이스X의 비전은 화성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달 주변에 우주선을 보내는 임무,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통해 전 세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이것들이 모두 장기적으로는 우주 기반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이 중심인 버진과 블루 오리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 세 회사의 다른 길을 훑어봤다면 다시 한번 출발점으로 돌아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민간 우주 비행이 인류 전체에게 의미 있는 진전일까요? 아니면 일부 부자들의 비싼 취미 활동으로 끝나고 말까요? 답은 아마 당분간은 반반 섞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화려한 쇼의 성격이 있습니다. 브랜슨이 창문 너머로 지구를 바라보며 환호하는 장면, 베이조스가 모자를 쓰고 캡슐에서 내려와 샴페인을 뿌리는 장면, 이런 화면들은 TV와 인터넷에서 몇 번이고 반복 재생되며 부자들이 우주에서 노는 모습으로 소비되었죠. 이런 이미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미묘한 거부감과 흥분을 동시에 남깁니다. 그러나 이런 쇼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진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로켓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기술,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태우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험, 발사장에서 회수 장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산업 체인으로 묶는 능력 등은 앞으로 위성을 더 싸게 쏘아 올리고 우주 정거장이나 달 기지, 심지어 화성 기지에 물자를 공급할 때도 고스란히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에 뛰어들면서 국가 간 경쟁만으로는 얻기 어려웠던 속도와 다양성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 나라의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탐사 계획이 자주 바뀌곤 했지만 이제는 여러 기업이 서로 다른 사업 모델을 시험하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큽니다. 우주 관광이 늘어나면 탄소 배출과 상층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 우주 궤도가 상업용 위성으로 가득 차 교통체증과 쓰레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 우주에서의 활동 규칙과 안전 기준,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죠. 이런 지점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고 묻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준비가 안 된다고 답합니다. 항공기 역사나 인터넷의 보급 과정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늘 비슷한 고민을 반복해 왔죠. 민간 우주 비행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만 놓고 보자면 민간 기업들이 꿈꾸는 우주의 풍경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무중력 체험을 할 수 있는 준건도 관광, 지구 궤도 위에 떠 있는 우주 호텔과 연구시설, 달 궤도에 떠 있는 연료 공급 기지와 환승 정거장, 그리고 먼 훗날 화성이나 다른 천체에 건설될 자급자족형 거주지까지. 지금은 개념도나 시뮬레이션 속 그림이지만 언젠가 실제 사진으로 뉴스를 장식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 실패나 사고, 규제 강화, 국제 정치 상황의 변화 등 수많은 변수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더 이상 국가 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 세계 기업과 시민이 함께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리처드 브랜슨과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이름이 붙은 우주선을 타고 경계선 너머를 다녀온 사건은 숫자로 따지면 겨우 수십 킬로미터 높이의 짧은 비행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류가 우주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젠가라고만 말하던 시대에서 지금부터를 논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실제로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우주행 티켓을 예매하고 몇 주 뒤 화성이나 달을 향한 여행 가방을 꾸리는 날이 올지 아직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우주 비행의 실험과 논쟁, 성공과 실패는 모두 그 가능성을 조금씩 넓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꽤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주를 향한 기업과 부자들의 도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치스러운 모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발전, 산업 구조 변화, 인류의 거주 공간을 넓히려는 오랜 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직은 답이 정해지지 않은 이 실험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 지켜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